아주 무서운 조짐이다. 은행이 위험하다. 이것은 여러분 지표를 보면 그런 섬뜩함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조짐이 있다는 것 말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입니다. 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연체율이 펑펑펑 튀어오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입니다. 국내 은행이면 은행 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2024년 9월에 0.45%입니다. 8월에 0.53%였잖아요. 9월에 0.45%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주 무서운 조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분기 말에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을 떨어내기 때문에 연체율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 연체율이 다른 분기 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2024년 9월 0.45%입니다. 전 분기 말이 6월이죠. 6월은 0.42%입니다. 올랐잖아요. 전 분기 말이 여러분 2023년 3월입니다. 0.43%입니다. 그 다음에 전 분기 말 볼까요? 2023년 3월이 0.38%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작년 12월에 0.38%가 올 9월에는 0.45%가 됐다는 뜻인가요? 연체율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것도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의 연체율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 은행의 전체 연체율을 말하는 거니까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8월을 보면 말입니다. 0.53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데드라인 이야기하면 0.5가 넘어서면 위험하다 이야기합니다. 8월을 보면 0.53이니까 위험하죠. 그런데 그 전분기 5월에 보면 0.51입니다. 그 전분기 2월에 보면 0.51이고요. 0.5가 계속 넘어섰습니다. 0.4에서 0.5를 계속 넘어서고 있습니다. 뭔가 위험한 조짐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그런 극단적인 위기, 코로나19의 위기 같은 그런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뭐 0.45니까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국내외를 둘러싸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거든요. 특히 말입니다.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는 우리 수출 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실제로 말입니다. 극단적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9년에 2월을 보십시오. 1.67% 연체율이 올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 때는 연체율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예, 2020년 1월에 0.41이 올라가는 게 다였으니까요. 그 이후부터는요. 재난지원금 뿌리고 손실보상금 뿌렸기 때문에 사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했죠. 돈 뿌리는 것이 뜯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이제 돈 뿌리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 바람에 연체율이 커지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 전 2010년에서 2019년까지 월평균 연체율이 0.78%니까 그때보다는 낮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010년부터 2019년까지를 보면 그 속에는 저축은행 사태도 있었고요. 또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어떤 연체율을 보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데드라인인 0.4에서 0.5가 넘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국내 은행의 위험 수위를 점점 끌어올릴 겁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거 한번 보실래요? 연체 정리 규모가 여러분 과거의 2배예요. 2020년 6월만 하더라도 분기 말 기준으로 볼게요. 6월만 하더라도 2억 8천만 원, 2조 8천억 원이죠. 지금 말입니다. 2024년 9월 말이 4조 3천억 원이에요. 6월 말은 4조 4천억 원이고요. 3월 말은 4조 2천억 원. 작년 12월 말은 4조 1천억 원입니다. 분기 말이 이렇게 엄청 늘었습니다. 2023년에도 분기 말에 보면 6월이 3조 1천억 원. 이거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죠? 거의 30% 이상 늘어났잖아요. 2022년 9월에 1조 7천억 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뭐 2배 이상 늘어났잖아요. 게다가 2021년에 지금 뭐 6월에 2조 1천억 원. 이거보다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체가 많은데 그것을 부실채권으로 계속 팔았거든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실채권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MPL이라고. 예, 부실채권 전문회사들이 이걸 사들여서 이제 채권 회수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연체율은 높아지고 있고, 예, 연체 채권의 정리 규모는 과거에 비하면 2배 이상 늘어나고, 여기에다가 한 방 더 있잖아. 한 방 더.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2배가 늘어나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뭉칫돈들이 머니 무브라고 해야 되나요? 돈이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동했을 때 여러분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터져도 어디 한 군데가 펑 하고 터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뭐냐? 여러분 알다시피 기업이에요. 기업의 연체율은요 더 많이 납니다. 2024년 9월 현재 0.52%입니다. 일단 데드라인이 넘었어요. 분기 말인데도. 8월에는 0.62%입니다. 0.62%. 굉장하죠. 게다가 5월에도 보십시오. 0.58%잖아요. 분기 말에 연체율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지금 2024년 6월에는 0.46%죠. 2024년 3월에는 0.48%, 2023년 12월엔 0.41%. 그렇지만 계속 올라가죠. 0.41%, 0.48%, 0.52%. 기업들의 대출의 연체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 이게 문제죠. 게다가 안 그래도 말입니다. 내수는 진짜 어렵다고 합니다. 기업 대출의 전체 연체율이 0.5인데 중소법인은 0.68이고요. 개인사업자는 0.61입니다. 이미 여기는 위험 수위예요. 중소기업 자체가. 대기업은 0.04로 안정적이라고 하지만요. 문제는요. 이제 트럼프 쇼크가 덮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대기업조차도 지금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요. 트럼프 행정부 2기 4년이잖아요. 4년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권력을 휘두르지 못할 거예요. 지금 미국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은 이게 이너 섀도우라고 해야 되나요? 내각 구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은 2년밖에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2년 안에
모든 것을 빨리 정비해야 된다. 미국이 강해지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수출 기업들 괜찮을까요? 대기업에도 수출 기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에도 수출 기업이 없습니다. 이 수출 기업들이 와장창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2019년 같은 사태가 벌어지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굉장히 심했을 때 우리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도 터진다고 새우등이 터져서요. 대한민국 수출이 2019년 한 해 동안 내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간다면 여러분 기업들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괜찮을까요? 여기에다가 내수 침체는 또 심각합니다. 내년에 그래도 예산을 좀 늘려서 상반기 중에 집중적으로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심리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계대출 연체율도 많습니다. 좀 떨어졌긴 합니다. 2024년 9월 0.3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기업보다는 낫지요. 6월에 0.36이었고요. 3월엔 0.37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엔 0.35고요. 미세하지만 가계대출의 원화 연체율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많이 늘어나지 않지만 신용대출의 연체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잖아요. 0.6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내수까지도 이자 내느라 소비를 안 한다.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경제가 좋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연체율 문제가 안 됩니다. 결국 말입니다. 가게도 기업도 특히 기업은요. 돈을 벌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라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고수를 하잖아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관세를 매기잖아요. 그러면 쉽지 않아질 겁니다. 그게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요소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지금 은행들은 이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금융권은 조금 어렵지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내수가 나쁜 데다가 수출까지 나빠지면 돈 빌려간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제대로 못 갚잖아요. 그것은요. 은행이 점점 위험해진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그 신호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그리고 무서운 조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요. 은행이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1금융권에서 한해서고요. 이제는 여러분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마 파장이 있을 거예요. 파장이 있을 겁니다. 이자 많이 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금융권이 이자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분명히 머니무브 일어날 겁니다.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보면 시장의 위험은 저는 커지고요. 그 위험이 결국 말입니다. 은행의 위험으로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은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 우리 미리 알아놓고 대응을 하면 더 대응력이 좋아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은행 한 군데만 거래하지 말고 분산해서 거래했으면 좋겠다. 1금융권도 분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2금융권도 저는 2금융권은 웬만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넣었으면 좋겠다. 이 말 많이 합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금액이 지금 5천만 원이잖아요. 1억으로 늘어나면 1억에는 이자까지 포함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뭐 더 적게 해야 되겠죠. 뭐 9,500만 원이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 당분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니 이자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나는 이금융권에 더 넣어야 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꼭 세 가지를 확인하고 넣으십시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부실채권이 3% 미만인지 밑으로 내려가요. 이하인지. 그죠?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율이 보통 뭐 12% 이야기하는데요. 아니면 8% 이야기하는데 저는 13%. 자기자본 비율이 13%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금 유동성 비율도요. 유동성 비율도 100%가 아닙니다. 130%가 되는지 확인하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높이 잡은 이유는요. 또 부실채권은 거의 낮게 좀 잡았거든요. 그렇게 잡은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저성장의 깊이가 깊었고 지금 그만큼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나빠지고 있다. 이것 때문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기미가 많이 보이면 제가 그렇게는 말 안 할 겁니다. 좀 더 낮춰도 될 거예요. 뭐 부실채권 비율도 한 4%로 조금 올려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도 한 12%로 낮춰도 되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비율도 한 120%로 낮춰도 되고요. 그러나 지금 앞으로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3대 원칙은 확인하고 이자를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내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 자산을 못 지키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